의외로 자신감이 생기고 그 종목만 때리지. 그러면 종목의 숨소리가 들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끊었어요. 밑에 내려오면 뜯어서. 근데 얘가 안 올라가고 계속 빠지기만 하면 어떡해요? 어? 계속 빠지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으로 로직. 그럼 그 로직을 얘가 계속 빠지면 거래량 없이 빠지면 로직의 진폭을 넓힐 수가 있는 거야. 그걸 해보면 이제 감이 오니까 얘가 이건 거래량이 없네. 10%가 아니라 얘는 30%씩 돌려도 되겠다. 그 성격이 나와. 그래요. 여기서 이 가격에서 10% 빠지면 사는 종목이 있고 30% 빠졌을 때 대응하는 종목이 있다는 말씀이 아까 그거였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진폭이 20일 평균값의 이평선과 60평균선, 50인 저가와 고가의 위치, 매고 단계별의 수급, 그리고 이게 테마주인지, 시가가 있는지, 뭐 사이즈가 그랬는지, 일 거래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 종목의 숨소리라고 내가 표현하는 거거든. 그 직관이 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한 종목을 그렇게 세부적으로 그 데이터 마이닝을 해보시면 저보다 더 귀신같이 어디에서 끊어, 어디에서 사, 이게 본인이 스스로 나올 겁니다. 그럼 선생님 JTC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좀 해볼까요? ZTC 같은 경우는 지금 3,500원이야. 네. 나는 3,000 여기 121선이 3,300원이거든. 3,300원을 대드 잡겠어. 3,300원을? 밑에 하단. 이거 깨면 일단 지금 예를 들어서 4,100원에 물량 들인 거를 그대로 끊어버리겠어. 그리고 직전 저점이 2,400~500원이니까 2,500원과 2,700원 오면 그러면 한 20% 정도 다시 물량 들이면 사겠어. 그런데 3,400원을 안 깨고 애매하게 3,300원 갔다가 오늘 갑자기 3,400원 딱 치고 들어가. 그럼 바로 진입하겠어. 그리고 여기서 또 깨면 이랬다 저랬다 하겠어. 그 사이를 매매가 서너 번 돼도 끊었다 샀다 에이씨 교통비만 나가네. 그래도 하겠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얘가 5,000원을 치고 나가는 거야. 그럼 직전 고점 돌파할 때 또 때리겠어. 이렇게 ZTC를 구조화시키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가 같이 언급했던 모드투어, 하나투어는 좀 잠잠하잖아요. 이 종목들은 좀 기다릴까요? 마찬가지죠. 대충 그 리오프닝은 내년 3월을 지나보시죠. 근데 선생님 오늘 진행어가 좀 많이 빠져요. 그거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증자라든지. 그러니까 그 우리 저가 건설주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연결 있잖아. 저가 여행사도 비슷해. 제주항공 뭐 다 비슷해. 거기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뭐야? 달러 부채 빌려다가 비행기가 내 돈 다 주고 사냐? 리스지. 리스지. 그럼 뭐야? 달러 리스지. 달러. 달러 비즈네. 제일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달러 리스 건 사람들은 뒤집어지는 거고. 반대로. 엔캐리 있으면 짱이네. 달러 캐리한 사람은 짱. 엔캐리보다 달러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지금 가장 주도주 비즈니스를 달러 대출이 일으킬 수 있는 회사.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느냐, 대출을 받아야 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리죠. 사업 구조가 항공 저가는 대출을 리스를 받아갖고 그 빚 갚는 사람들이고 여기도 프로젝트 봐 조선이라든지 플랜트라든지 해외 나가서 달러를 받잖아. 달러로 받잖아. 그리고 또 그걸 담보로 달러를 그 금융권 이용해서 그러면 옛날에 그 의사들이 일본 엔화 대출 해갖고 우리가 강사에서 그때 떼돈 버신 분 많거든. 건물도 사고. 요번에 달러 대출 일으킬 수 있는 분들은 장땡이야. 짱이죠. 왜냐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1,500원 가라. 안 돼! 그러면 1달러 빌려갖고 1,500원 사갖고 3년이나 5년 후에 1,100원이나 1,200원 됐을 때 갚아봐. 환차익에. 그 사업 나도 좀 하고 싶다. 그 사업 환경마저 수익이 나거나. 스미스 부인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게 핵심이야. 그런 비즈니스 툴의 종목이 뭘까? 그게 플랜트, 해외 수주, 원전, 건설, 조선, LNG 이런 것들이라고. 지금 빠질 때 다 빠지지만 달러를 갖고 올 수 있는 비즈니스 툴. 그 해외 프로젝트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어디서 수주해 오는 애들 해외에서 원화로 수주해 오냐? 아니죠. 그럼 선생님 우리 건설에 일단 조금 기다려보고 원전. 그러니까 건설도 해외 건설 파트 같이 지금 빌려 때려.
근데 해외 건설이 가능한 거. 그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삼성물산보다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대우조선. 이 플랜트 관련된 것들.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주가 어때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도 같이 빠졌지만 대단한 주식이야. 그러니까 막 시장 많이 빠질 때 좀 버텨내주고. 그냥 든든해요. 오늘도 24,000원이야. 근데 나는 24,000원 좀 팔으라고 그랬어. 너무 안 빠져서. 아주 좋은 주식.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갖고 있었으면 뭐 장 빠져도 뭐 체감주.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만 갖고 계시면 장 빠진 사람은 이해 못했다고 염장 지르는 소리 하는 거죠. 나빴어. 돈 버는 느낌일 것 같아. 오히려 애들 막 힘들어. 여긴 내가 살게. 뭐 이러면서. 그치. 삼성. 제가 왜 산대? 자, 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있대. 오케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그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뭐 21,000원과 25,000원에 갇혀 있어. 근데 얘도 난 중동, 빈살만, 사우디, 원전 그리고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거버넌스야. 삼성. 그래서 버텨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 나는 뭐 그거- 해외 수주도 있겠지만. 그 옛날에 삼성 엔지니어링 유상증자하고 그래서 피 같은 삼성 SDS 팔아갖고 이걸로 그런 역사. 그 스토리. 역사. 책에 다 들어있어요. 또 11월 2일에 이재용 부회장이 부처를 띄고 회장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야, 너 책에서 참. 확인하시면 돼요. 책을 먼저 받아보고 한 일주일 열심히 읽고 딱 회장 끼면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거기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선생님. 투자 역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투자왕 이재용이 있어요. 투자와? 어떻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의 주식을 갖게 됐는지, 보유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65억부터 만들어갖고 그냥 조다지로. 투자의 기재예요. 투자의 기재 제드래곤 어떻게 했는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그럼 것 그분이 같아요. 했냐? 측근들이라든지 집사팀들이 해준 거지. 자기 이름 딱 찍혀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자, 그러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거버넌스 관련해서도 엮여있다 했는데, 그러면 팔지 말고 좀 갖고 있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왜 그거를 안 빠지니까 좀 팔자고 하셨어요? 50에서 뭐 농심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 30만. 농심. 그거 팔아갖고 더 빠진 것들이 효과가 있잖아. 오를 때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한 10에서 20% 정도 에너지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현대건설은 요번 더 빠진 건 한 30에서 50 나올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이라든지 최근에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를 가장 집중적으로 하잖아. 그러면 8,000원짜리 사놓은 픽셀바이오가 픽셀 플러스가 갑자기 30에서 50 그냥 훅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덜 빠진 것 같고 이동해 놓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전략을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더 떨어진 거 버리고 안 떨어지는 가는 놈만 거, 가자. 안 떨어진 거 사는데 실전에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펀드가 재작동하고 물이 많이 정상적인 시장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비정상적에 그다음에 사람 머리로 하지 말자라고 난 자꾸 그래요. 여러분들이 싸우는 게 지금 인간이 아니라 기계입니다. 기계들이 어떻게 이벤트가 매크로 갔을 때 어떻게 이용해서 그걸 흔적을 어떻게 에너지를 주냐가 중요하지 논리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갖고 하는 시장이 절대 아니야. 그럼 선생님, 논리적으로 분석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반도체 주들이 이제 미국에서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좀 움직였잖아요. 어떤 거? 뭐가지 덜 빠져주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래도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보는 건 어때요? 근데 그 반도체 토탈로 보면 다 분명히 선이 있어. 우리가 ADA 테크놀로지, 한미 반도체, SNS 테, 픽셀 플러스 이런 것들을 왜 선별화시켜? DBI 테. 다 시스템 반도체고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 되시면서 집중하고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서 틈새로 반사이익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소부장 중에 시스템 반도체, 차량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것들 같아. 그런 것들을 핵심으로 딱 세팅해 갖고 그러면 소부장 한 100몇 개가 돼. 거기서 한 10개밖에 안 돼요. 그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업황 쪽으로는 기대를 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늘 항상 업황보다는 말씀하시듯이. 파생 시나리오 같아. 그럼 선생님,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회장 취임을 한다면 최선호주는 뭘까요?
나는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TBI 때, SNS 때, AD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는 벌써 바닥에서 12,000원짜리가 17,000원 거의 가서 팔고 15,000원 다시 사서 다음은 2만 원을 기다리고 있고 아직까지 AD 테크놀로지 외에 SNS 텍이나 칩셋 미드는 의사파도 안 나왔거든. 그걸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부자 뛰면서 뭔가 에너지 삼성전자 한 3,000원만 더 가라. 3,000원만. 57,000에서 6만 전자 좀 보자. 그거 갈 때 이제 이쪽이 으쌰 한번 할 것 같아. 그래도 이제 삼성그룹 내에서 그러면 삼성물산 뭐 이런 애들 한번 좀 밀어주지 않을까요? 삼성물산은 현대모비스 같이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삼성물산? 아니 뭐 그래도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회장 취임한다면 삼성그룹주들이 한번 그래도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 해서요. 안 받아. 안 받아요? 그 거버넌스 공부하면서 법적으로 그 아직까지 삼성물산 연결된 문제가 해결됐냐? 그래도 기대감으로 저는 그러니까 혹시 해서 이런 측면에서 일단 짚어드리는 거니까 기대감이보다는 저거가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법률적인 불법,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거는 시동도 안 걸었는데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너무 이슈적인 부분으로 먼저 짚어서 시장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장 기준으로 선생님 시장의 특징 뭐 어떤 부분에서 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세요. 롱숏이 분명하다. 시장이 9월 30일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바닥 찍었고 10월 13일 기준으로는 뭐 카카오, 네이버, 뭐 크래프톤, 뭐 그 다음에 현대차 이런 것들이 바닥 찍었고 지금부터 이제 매도 공격은 건설, 부동산 PF 관련된 기업들, 현대건설, 롯데지주 뭐 이런 증권주들 이런 것들이 나는 11월 2일 날 그 안에 바닥 찍을 것 같고 11월 2일 잡는 거는 이제 75bp 확정되면 미국 금리 10년짜리 금리하고 엔화 그거 갖고 공포 만들지. 엔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논리 피시는 분 있어요. 엔화가 약세해서 일본이 수출주 그래서 도요타 사고 현대차 팔자. 도요타도 같이 빠집니다. 그런 논리는 지금 통하는 시장이 아니고 그냥 어떤 면에서 지금 10년짜리 국고채 엔화가 쭉 갈 때 우리의 위험은 영국 10년짜리라든지 달러 인덱스가 치고 나가면 우리가 위험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X축, Y축, Z축에 10년짜리 국고채 엔화 보지 말고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파운드, 그 다음에 원달러. 지금 오늘 10년짜리 국고채하고 엔화 막 가는데 영국 10년짜리 국고채가 떨어져요. 파운드가 강세로 가려고 그래. 그거는 총리 사임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뭐 총리 사임 정책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인 거 아닌가요? 근데 안 빠졌을 뿐이지 공포가 안 나왔을 뿐이지 그러려 그러면 뭐 1.12나 1.13까지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 파운드. 안 빠질 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그래서 미국 중간 선거가 모든 흐름을 결정하는 마디다. 그러니까 다 눈치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사실. 그러니까 공포가 11월 2일 금리 75p 확정되고 이제 중간 선거 결과 나오면 말이 싹 바뀔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비동산 PF니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꺾이는 순간에 이제 오늘 급락했던 종목들이 V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이제 금리 인하 얘기 나오나 볼래. 금리 인하. 금리 지금 인상에. 자금들이 다 은행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높으니까. 중국은 이제 성장 정책을 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중간 선거가 바이든 정부가 지면 바이든 때리기 위해서 이제는 바이든과 파월 의장의 정책이 잘못됐다면서 너무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들어졌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전략적 전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래서 9월 30일부터 에너지를 주는 쪽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중국이 이제 내일이면 지도부가 결정이 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 선생님 중국 보니까 후진타오 국가주석 전 국가주석 보이지 않았어요? 그 영상에?
당연히 원로들은 초빙하는 거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리커창이 퇴진하시고 7명 중에 리창, 리사 그 다음에 후추나가 들어올 줄 알았더니 안 들어오면 이거는 다 시진핑 라인이야. 리커창이 이분이 후진타오 리커창 공청단 에너지거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리커창이 떨어지면서 후추나가 그 역할을 해주기로 돼 있어. 그럼 이거는 견제가 되는 거야. 근데 후추나마저도 7인 상무위원회 안 들어와. 그럼 뭐야? 지금 얘기는 지금 상하이 당서기가 들어온다고 얘기해. 상하이 당서기가 뭐니? 우리가 3대 파가 있지. 공청단파, 상하이파, 그 다음에 태자당? 태자당파. 공부 많이 했어. 근데 상하이방 장점한 이쪽 라인은 싸그리 죽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지금 상하이 당서기가 옛날 시진핑이 저장성 당서기일 때 비서실장 하던 애야. 역사 보면.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지금 당석이 되는데 이 사람이 상황으로 오는 거야. 7명의 상황. 그럼 뭐야 이거. 자기의 왕국을 모태통 에너지에 맞먹는 그 약간 그런 식으로 뭐 제가 뭐 뉴스 보니까 뭐 업적을 칭송하는 박물관 같은 것도 벌써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지도부가 재편이 된다면 좀 우리 시장, 우리나라에 또 어떤 영향을 줄일까요? 그러니까 빨리 현 정부는 중국에다 파이프라인을 빨리 꽂아야 돼. 이쪽이 너무 강력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으로 너무 우클릭하지 말고 실리 외교로 이거가 정치적으로 힘들면 기업인들한테 맡겨야 될 것 같아. 벌써 9월 30일부터는 중국 관련된 그 에너지들이 막 들어왔죠. 어떤 면은 시스템 반도체나 SK, 삼성전자도 이 중국 에너지. 중국 에너지라고 봐. 이제 써야 되니까. 그리고 시진핑은 이제 자기의 업적을 뭐라면 동수서산으로 만들 것 같아. 그냥 동쪽에 있는 그 등소평이 만든 흑묘백모의 4대 거 같은 에너지를 저 사막에 있는 저 서쪽에다가 딱 근데 이게 유럽이나 가까이에서 중동의 에너지의 방어망을 만드는 거 도시로. 도시로 만리장성처럼 방어망을 데이터 센터로. 데이터 센터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스마트 도시를 하나 만드는 거야. 거의 한 7, 8개 만들려나 봐. 그럼 성장률은 옛날에는 헝다사 때 지금 뭐 시멘트, 건설 이런 걸로 했다면 이제는 빅데이터 센터. 빅데이터 센터라면 뭐가 바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냐? 전력. 원전이 들어가. 원전. 그 파워. 수소 발전이 돼. 그리고 스마트 시티란 뭐야? 빅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전력 설비, 그 다음에 또 다 보는 데이터 마이닝. 근데 선생님 전에 말씀하실 때 이거에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없다라고 하셨었잖아요. 없지. 당연히 없지. 그럼 우리가 수혜를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 수혜야. 그게 다 반도체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를 이게 운영을 할 때, 돌릴 때. 중국에서 그쪽으로 또 그러니까 그 매출이 상당할 거고. 그 다음에 기업인한테 왜 맡겨라면 같이 달라붙어야지. 그래 수주해 와야지 지금. 달라붙어야지. 지금 네온만 목매달 때가 아니야. 여기저기 다 붙어야 돼. 그래서 매출을 일으켜야지. 지금 똥줄 타는데 미국만 바라봐. 그쵸. 지금 기업들한테 그 문 열어갖고 하늘길 열어주셔서 무조건 들어가서 세일즈하고 우리도 좀 주세요. 같이 비즈니스 투어 합시다. 마치 K 방산 같이 K 데이터 센터, K 전력 설비. 그거 연결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그런 파이프라인 딱 꽂으면 바로 튀는 종목들 무지기수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노려보는 게 요새 가끔 가다가 그런 종목들이 튀어. 유비벨록스 이렇게 다. 이슈 하이비전 시스템. 그러니까 중소형주 중에 빅데이터 센터나 스마트 센터나 이거를 중국 파이프라인 해갖고 옛날에 그 2차 전지나 BBIG 같이 뭔가 하나 터트리면 이거 K 옛날 아모레 퍼시픽 같은 에너지가 여기서 나와. 템버거들이. K뷰티 막 이런 거 많이 했던 것처럼. K 엔터, K 게임. 좀 게임 그것 때문에 우리가 NC소프트나 이런 것들이 이런 에너지가 나왔잖아. 이제는
동수서산에 파이프라인 꽂는 중소형주의 특허를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아니면 설계 관련된 아니면 심지어는 베어링 전문 베어링 전문. 뭔가 하나 특허 기술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한번 거기에 꽂히면 이건 몇천억의 에너지를 그냥 뽑아낼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벌써 수혜주로 받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쵸? 저보다 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 아유 우크라이나 재건주 선생님 올랐다가 윗골이 다 그냥. 아니 거기가 누가 우크라이나가 괘씸죄 걸려갖고 우리한테 주겠냐? 그래도 필요하면 응? 안 해줄라나요? 나라도 안 해주겠다 우크라이나는. 아유 그러면 이제 중국 지도 그러니까 요새 관련해서, 우리가 덧보는 게 폴란드 덕보지 않냐? 방산 수출? 원전도 또 수단해서 또 폴란드야. 이제 형제 나라가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맞아요. 형제 나라 튀르키예가 아니라 폴란드라고.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폴폴폴 날아가게. 아, 좋아요. 자, 그럼 선생님 우리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또 이제 카카오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좀 바닥을 그날 정말 너무 걱정돼가지고 그날 제가 왜 그게 안 갔는 줄 알았냐면 선생님 사실 그날 이마트 가서 보니까 농심 신상품이 나왔더라고요. 그 김종민이 김토끼인데요 이렇게 소개하는 그 라면 그래서 그걸 앞에서 사진을 딱 찍고 농심 화이팅 했는데 그게 카톡으로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핸드폰이 문제인가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사단이 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지만 카카오가 그래도 막 하한가에 갈 것 같았는데 이번 주 그래도 좀 버텨줬잖아요. 이제 바닥인가요? 난 바닥 같아. 이제는 대신 매달 날 정해서 사기로 했잖아. 500씩 한 이런 건 500 너무 세다. 500씩 어떻게 사? 왜 못 사? 500이 없으니까. 없는 사람들 얘기. 그 돈 많은 사람들은 일정 금액씩 돈 많은 사람 1억에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뭐 1,000만 원씩 10개월 이렇게 사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분할 매수를 해보자. 왜냐면 근데 선생님 카카오 관련해서 독점해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돈 얼마를 벌었다 이거 규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쉽게 가겠냐. 그래서 굳이 이제는 더 이상 뭐 크게 빠질 위치는 아니야. 차라리 네이버로 가는 게 어떻냐. 네이버 관련이 카카오 가겠다. 낙폭 비율. 근데 그 두 개보다 나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그 지하와 관련돼서 특수건설이나 또 하이스틸이나 이 꾼들의 종목들 한번 한 내년도에는 더블 게임들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 난 그런 건 두세 개에 집중하겠어. 그러니까 이미 좀 떼탄 거 말고. 카카오 더블 나겠냐? 한 3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25%에서 최대 50% 반등까지는 오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나도 봐. 지금 그래서 너무 낙폭가대라서. 대충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면 때릴래. 그럼 선생님 카카오도 그게 가능한가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비율로 시스템으로 대응하는. 이거는 물량이 잘 못 늘려져. 이게 시가상위 종목들은 10% 잣대로 돌려야 돼. 20% 오르면서 조정이 20% 변동이 안 나와.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간단하게 계산하기 좋게 5만 원이야. 예를 들어 지금 30% 올랐어. 그럼 15,000원 오르지. 65,000원. 그럼 65,000원에서 10% 물량 넣으면 한 5만 7, 8천 원 정도나 그 6만 거기서는 딱 사면은 물량이 10% 늘릴 수가 있어. 그런데 20% 늘리려면 직전 저점 다시 오거나 깨야 돼.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카카오는 물량 늘리기 전략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량 늘리기 전략 안 하듯이. 그런. 이것도 이게 물량이 늘려면 7만 원 정도까지 가야 물량이 좀 늘릴 것 같아. 그럼 선생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대응을 할 수 없이 그냥 가만히 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카카오 지금 그냥 추가 매수하면서 단가 낮추는 나는 건가? 추가 매수는 안 해. 적립식 구제하 싶은 적립식을 하는 거는 나는 결론적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가 비슷해. 그래요? 아니 지금 할 것들 납부해서 단기간에 30, 50짜리 주도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납폭가다주의 대반등 그럼 이거는 적립식 투자 정도 수준이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갖고 가시는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은 단기간의 효부보다는 1년 정도 주면서야 뭔가 타이밍이 오지 않겠나 내년 3월은 지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미 이 종목 하지 말라고 15만 원대 경고해 드렸는데 지금 사이클에서는 사도 되지만
뭐 어떤 분은 10층, 어떤 분은 8층, 어떤 분은 7층. 이것도 층수로 얘기하되 10층 이상 있는 분은 3년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충 7만 원, 8만 원짜리는 뭔가 한 난 6만 원과 7만 원 올 때 그때 반을 끊어 갖고 딴 거 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 요거 팔아서 물량 늘리는 거보다. 근데 이거를 3년 동안 하겠다 할 때는 그래도 깎아오는 그 환골탈태를 하겠지, 요번에. 뭔가 지네들도 뭐. 내부적으로 하겠죠. 김범수 의장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돌아와도 소용없어, 이거는. 이거는 한 사람이 갖고 되는 일이 아니야. 그래도 뭐 조직 개편을 하면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지 않을까? 한번 이런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데미지 입으면 솔직히 10년 이상 가더라. 그러면서 새로운 뉴 스타트업이 확 나타나서 지금 이 혼란한 전국을 딱 하면서 플랫폼 강자로 올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자를 찾자. 여기 말고 어. 새로운 왕자 어디서 나오죠? 시스템 반도체에서 나오고 건자재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또 나는 빅데이터 센터에서 나올 것 같아. 빅데이터 센터. 음. 빅데이터 센터. 오히려 카카오보다 이번에 카카오 때문에 우리가 그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저장 장치나 이 전력기나 이런 몰랐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백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잖아.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거를 설계하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중소형사들. 그런데 한 번도 템버가 나오지 않은. 찾아보기 어렵겠다 근데. 나와. 나와요? 그럼 뭐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빅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저장 장치 만들고 있거나 뭐 인기가 없어. 그런데 이제 그게 한번 이제 태동되는 세상.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그 스마트 시티, 스마트 보안을 칠 것 같거든. 선생님 11월 30일에 애플페이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뭐 결제 관련주들 한번 좀 별로? 근데 너 애플페이 들어와서 애플페이 쓸래? 저는 애플이 아니에요 일단. 삼성페이. 아니 그리고 다나이, 그러니까 혹시 다나이 뭐 이런 애들. 우리나라 현장에서 이 가끔가다 들어가고 단말기 딱 찍는 게 애플페이 단말기 구조가 있는 데가 없는데 그걸 뭐 애플페이 한다. 내가 오죽하면 애플페이 때 애플카 하겠다고 그랬네. 그래서 애플페이가 들어와도 시장에 큰 영향이 없고 이제 조금 있으면 연말이니까 결제 관련주는 어때요? 그것도 주도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이제 격가지로, 그러니까 주도가 아니라는 말씀은 가지고 있다 갑자기 탁 튀어오르면 그때 수익 실현하고 때리는 거지 이거를 막 노리고 들어갑시다는 아니라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애플페이 들어와서 저거 같이 될 수도 있잖아. 그 우리 그 해외 그 이마트 같은 큰 프랑스 면세점 하나 까르프. 없어졌잖아. 까르프. 그렇게 될 수는 누가 알아. 지금 현대카드가 뭔가 또 단말기를 대출해 주면서 뭔가 끌적끌적하지만 자영업자 사람들이 그걸 교체해서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비용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은 무서운 습관이 이게 무서운 것 같아. 요게 웬만큼 좋거나 나 애플페이로 결제할래. 애플페이 이런 요구가 주지 않는 한 이거 정착하는데 뿌리내리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 돈만 광고만 쓰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 그럼 선생님 이제 환율 올라가면서 외국에서 돈을 벌어오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면서 자동차주들 얘기가 슬슬 또 나와요. 현대차, 기아 뭐 어떻게 보십니까? 난 기아 사라고 그랬잖아. SK하이닉스 팔아고 기아. 대신 20% 수익률 봐. 대형주는? 6개월에. 이거는 파생 롱숏으로 봐야지. 그 업황이나 뭐는 대신 기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되면 우리 넷플릭스 공포 때 사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될 때까지 갖고 합시다. 그때가 210불에서 10불 달이나 빠져 160불까지 빠졌거든. 네. 지금 270불이야. 300불 돌파할 때까지 주무시였단 말이야.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하셨네. 그래서 평균 납가 200불짜리인데 이와 같은 혹독한 장에 30% 먹었는데 팔아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 팔라고.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300불 넘으면 그때부터 비율 매도하든지 내공이 세시면 넷플릭스가 투매 나오고 급락한 가장 트리거가 뭐야?
러시아 고객 전멸 끊어. 그러면 휴전되면 러시아 고객 다시 연결. 그때 때리자. 그러면 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되겠냐? 뭐 언제 되겠어요? 몰라.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내년 상반기 지나면은 러시아도 지겨울 것 같아. 그쵸. 지금 계엄령 내리고 지금 싸우는 전쟁의 양상이 이제 조만간 쟤네들 양쪽 다 지쳐갖고 마감할 때도 됐구나. 내년 한 6월 달 정도 되면 나는 현 상태 유지 전략으로 그때가 진짜 재건주가 그때가 진짜 아닌가. 그래서 나는 오늘 재건 관련주들 거 실적으로 뭐 들어가는 것도 없겠지만 오히려 거기서 아이디어는 저쪽도 재건 우리 그 전력 설비 스마트 전력 설비 뭐 옛날 일진전기라든지 광명전기라든지 이런 것들 틈새 전략 노리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이게 불경이나 또 이제 요번 이제 이 공포가 지나면 분명히 또 불경 가덕도 SOC 또 이런 정책의 우선순위가 쫙 나올 것 같아. 우리도 성장을 해야 되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그런 공사나 이런 걸 통해서 경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거죠. 나는 그 디데이를 23일 중국 그 상무위원이 누가 되나? 지도부가 확정되는 순간부터 공장 가동하고 중국이 동수서산. 발동 걸고 우리는 오염 속에 이제 갇혀 사는 거고 이제 맑은 하늘 보기 힘들 거고 거기 때 이제 이제 그렇게 돼서 3개월 딱 지나면 우리 명동 가보자. 반은 중국 소리 들릴 거야. 그러는지 볼 거고 그럴 때쯤에 여행 관련된 거와 그다음에 중국 소재, 반도체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래서 4, 4분기나 1, 4분기는 실적이 지금부터보다는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 지금보다 판단을 나을 거다. 중국이 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중국 연골고리나 중국, 중동, 사우디 성장을 건드리는 관련된 수주할 수 있는 기업들 달러를 벌어갖고 달러를 갖고 있는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달러를 벌 수 있는 기업에 집중하라. 달러를 벌어올 수 있는 기업. 4달러 달러 갖고 애국자를 찾아라. 애국, 이제 이런 느낌이야. 달러 빚 들고 있는 사람 피하자. 갖고 있는 게 달러는 달러인데 빚이냐? 아니면 달러를 들여오는 거냐? 그렇지. 이거에 따라. 선생님 뭐 환율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뭐 1,430원. 아니 NU 1,500 그러니까 150엔 뚫으면 우리 150엔 갔어요. 우리 1,450 뚫어야 돼. 안 뚫잖아. 왜 그러지? 참 왜 그러지? 난 그게 정답인 것 같아. 선생님 제가 아는 사람이 선생님 지난주에 이제 여기서 사는 것보다 거기서 사는 게 비행기 값을 다 하고도 더 싸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일본에 갔는데 그 에르메스에서 애플 뭐 워치 그거를 판대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도 어렵고 근데 일본에 가서 샀는데 14만 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그래서 자기 정말 이득이라고. 그래서 선생님 말씀 듣고 그러네? 엔화가 이런 부분이 있네? 더 싸지니까 이렇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샤넬은 더해. 그 관세물잖아요. 관세가 장난 아닐 거예요. 사치세 뭐 이런 거. 카드가 아니고 다른 거라면 운 좋으면 그냥 나오는. 국세청에서 지금 보고 계시죠? 선생님 만약에 일본 간다면 제가 일본 갔다고 슬쩍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벌써 그런 애들이 있어. 일본 갔다 왔는데 안 잡혔다고? 아닙니다. 선생님 우리는 줄법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국세청에 다니시는 분들이 볼 수도 있어요, 수사님. 우리 알았어. 많은 구독자분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 채널을 지켜야 됩니다, 선생님. 딱지부터는 안 돼요. 좀 땀이 나네요. 자, 선생님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이슈 혹은 또 시장의 방향성 어떻게 보시나요? 11월 2일 75bp 확정의 재료 노출로 모든 금리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지 보자. 그러니까 10년짜리가 역부이자 나오고, 네. 그러면서 미국은 테슬라 주가와 난 이렇게 볼래. 테슬라 주가,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그래서 테슬라가 빠졌다 오를 때 이제 발동하나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파이팅! 파이팅!
하는 마음으로. 자, 선생님 그리고 책도 파이팅. 파이팅. 이렇게 책이 언제 나오죠? 다음 주에 나온대요. 다음 주 10월 자꾸 27일에. 협박을 하네요. 27일에 나와요. 지금 사전 예약하시면 27일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싹싹싹싹 다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출판사가 사전 예약 그 링크 제가 항상 영상을 찍는 날짜를 상세 정보에다가 같이 기재를 합니다.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거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또 링크 함께 걸어두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되게 중요한 날 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 거버넌스 전에 알아야죠. 그렇죠? 자, 이번 한 주도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쉬시면서 여러분들 다음 주도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